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트랜잭션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랜잭션이란 용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큰 덩어리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이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행을 시켜줄 때 각 하나의 이런 조각 하나를 트랜잭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랜잭션이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잘 수행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때요? 여러 사람이서 접속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항상 모순이 없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을 잘 관리를 해야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회복과 병행 제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A라는 변수를 여기 가서 연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가져가서 또 연산을 해버리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일관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작업 수행의 단위가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을 잘 관리를 해야지 데이터베이스가 전반적으로 잘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트랜잭션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하는 작업 수행의 어떤 하나의 조그만 단위다라는 거고요. 또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하거나 또는 병행 제어를 할 때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다라는 거고 한 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연산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야 할 명령어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의 단위 그거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을 우리는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ACID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류 4가지 영어로도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기억해 주면 돼요. 원자성이다 라고 하면은 뭐냐면 완벽하게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모두 반영되든지 반영되지 않던지 예를 들어서 A는 10이었어요. 그러다가 A는 A 곱하기 2 더하기 5 이런 연산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A가 10이었는데 거기다 2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하는 거죠. 여기까지 딱 계산을 했어요. 그럼 25가 되겠죠. 이걸 대입하려는 순간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완벽하게 수행을 여기까지 딱 오케이라고 신청했을 때 자,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라는 것을 이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값으로 돌려서 이게 전혀 실행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는 10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류가 발생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자에게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또는 오류가 발생했어요.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런 알려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성이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요? 완벽하게 수행되거나 아니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 라는 거 둘 중에 하나. 합격하려면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합격하지 않을 거면 그냥 뭐 자신 없으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때려쳐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일관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트랜지션 수행 후에도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100이다 라는 조건을 처음에 딱 내걸었어요. A를 막 연산을 해서 90이 나왔고 B를 막 연산을 해서 10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나요? 네, 유지되고 있죠. 이런 개념을 말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두고 A 더하기 B는 100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두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격리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트랜지션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지션이 접근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2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A 값을 참조하고 있어요. 가져가서 자기가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2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산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결과를 다른 트랜지션이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격리성이 되고, 영속성은 이제 트랜지션이 오케이, 성공적으로 딱 끝났어요. 이 값은 어때요?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영속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은 영속성이다, 격리성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항상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참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의 연산에는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행을 하고 잘 수행됐어요. 오케이가 나오든지 아니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커밋이다 라는 것은 오케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유지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얘는 트랜지션이 뭔가 오류가 발생이 돼서 연산이 끝까지 실행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원래의 상태, 계산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세요. 복귀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트랜지션에 관련된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트랜지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트랜지션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분적인 완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 부분적인 완료가 돼서 최종 완료가 되는 형태가 있고, 시작이 됐는데 실패로 와서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시작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완료가 됐는데 거기서 또 실패가 일어나서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활동이다 그러면 트랜지션이 지금 실행 상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패다 그러면 트랜지션을 실행을 하다가 뭔가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중단이 됐어요 라는 것이고, 철회다 그러면 트랜지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처리하는 게 뭐였죠? 롤백이죠. 네. 그래서 롤백 연산을 수행한 상태가 되고요. 자, 부분완료다 라는 것은 이제 트랜지션 실행이 마지막 연산까지 실행을 하고 커밋 하기 이제 직전의 상태를 말을 하고요. 완료다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돼 가지고, 자, 성공적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게 뭐죠? 커밋이잖아요. 네, 커밋 연산을 실행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장애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트랜지션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를 우리는 시스템에 장애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복이다라는 것은 이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판단을 하고 그걸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장애 발생 이전의 상태, 장애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실행 장애가 있고, 트랜잭션 장애가 있고, 시스템 장애가 있고, 미디어 장애가 있는데요. 실행 장애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데이터 항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무결성 규정 위반 같은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산이 실패를 한 경우에 발생이 되고요. 트랜지션 장애다 그러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불량 또 시스템 자원의 과다한 사용 요구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이 중지되는 현상을 말을 하고요. 시스템 장애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 정전이 됐다든지 어떤 이제 메모리에 있는 정보의 손실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교착 상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실행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요. 미디어 장애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 보면은 자, 디스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사이사이에 헤드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이 헤드가 붕괴가 됐다든지 또 디스크 제어기가 고장났다든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일부나 또는 전부가 손상된 그런 상태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할까? 리두다, 언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리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재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항상 이제 복사본을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죠.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담겼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고장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놔둔 우리나라 국민이 모든 은행에 대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다. 걔 이제 만약에 망가졌다. 그럼 내가 입금한 내역은 어디로 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두고 고장이 나면 최근에 복사본을 이렇게 해주는 것, 다시 이제 재실행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리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두다라는 것은 이제 실행 취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용 자체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 내용 중에서 변경 중이거나 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좀 오류가 생겼다, 신뢰성을 잃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변경된 거를 취소한다.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할 때도 컨트롤 Z 눌러주면 바로 전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병행 제어다라고 있습니다. 병행 제어는 왜 필요할까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병행 제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혼자만 쓰는 건가요? 네, 그러지 않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A라는 데이터를 이 사람이 가져가고 또 이 사람도 요구하고 이 사람도 요구를 하는 거 A만. 네, 그러면 이것도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는 관리한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트랜지션들 간의 격리성을 유지해가지고 트랜지션 수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병행 제어다. 같이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병행 제어를 하는 목적은 공유 때문에 하는 거죠. 공유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최대화하면서 문제없이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시스템의 활동도를 네, 최대화하겠다.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겠다.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응답 시간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병행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 A라는 데이터를 A가 좀 주세요, B가 주세요, C가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요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네. 갱신, 분실, 모순성, 연쇄 복귀, 비완료 의존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갱신 분실이다라는 거죠. 연산의 결과가 일부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얻어진 결과가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달라버리는 거예요. A가 더하기 2를 해서 A에다 넣는데 B는 또 A 더하기 10을 해서 A에다 넣었어요. 이게 이제 동시에 막 일어나면은 문제점이 생기겠죠. 연쇄 복귀입니다. 하나의 트랜지션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또 만든 식이 있고 식이 있겠죠. 그럼으로써 연쇄적으로 다른 트랜지션도 취소가 되는 현상을 말을 하고요. 비완료 의존성이다. 하나의 트랜지션 수행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회복하기 이전에 다른 트랜지션이 실패한 그 갱신 결과를 참조해버리죠. 자, 여기서 A는 A 더하기를 했는데 뭔가 여기서 오류가 생겼던 거죠. 이걸 참조해서 A는 A 더하기 10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의 갱신 결과를 참조해서 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병행 제어하는 기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자, 로킹이다.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먼저 로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락이다라는 것은 자물쇠죠. 그러니까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할 때 락을 설정을 해가지고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가버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실행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락을 풀어준다라는 게 이제 로킹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킹의 접근 허용에는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공유 락이다. 베타 락이다 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유 락이다 그러면 사용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만 허용을 하고 쓰기는 불허용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베타 락이다 라고 하면 사용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로킹의 단위를 살펴볼 건데요. 로킹의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속성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튜플 단위로 할 수가 있고 각각 단위별로 락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위가 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단위가 작은 것은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가 크면은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의 데이터 락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평균,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 1에 대한 내용, 홍길동 2에 대한 내용, 홍길동 3에 사람들 이름이 있겠죠. 이걸 통째로 락을 걸어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양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네. 자, 단위가 크면 대신 개수는 어때요? 줄어들게 되겠죠. 한 개잖아요. 한 개. 근데
달랑 뭐 이거 하나를 락을 거겠다 그러면 개수에서 차이가 있죠. 이거 통째로 락을 걸었기 때문에 양은 많고 개수는 적다. 한 개, 두 개. 개수는 이거 한 개잖아요. 락을 건 개수는 한 개. 네, 개수는 적어진다. 자, 이걸 통째로 다 자물쇠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공유를 할 수가 없죠. 그럼으로써 병행, 서로 같이 쓰는 수준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로킹의 단위가 작으면 락의 개수는 많아지죠. 네, 오버헤드도 커지겠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뭐 100개다. 그럼 이걸 홍길동 1부터 100번까지가 있다. 10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으로써 오버헤드도 커지고 병행성 수준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 하나만 공유를 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 락을 걸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행하는 수준은 또 다른 것들은 공유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은 같이 쓸 수가 있다. 같이 쓰는 걸 병행성이라 그러니까 병행성을 하는 개수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병행성 수준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버헤드라는 것이 말을 나왔는데 오버헤드는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지쳐버리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접적인 처리 시간, 메모리를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홍길동이 100개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이제 다 공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100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위가 크면 그냥 이거 하나만 공유를 하지 않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락의 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수가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단계 로킹 방법이 있어요. 락 설정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데이터에 락을 설정하는 단계. 자, 락을 설정하는 단계. 완료 후에는 락을 풀어야 되겠죠. 완료 후에 락을 해제하는 단계. 그래서 설정하는 단계와 해제하는 단계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확장 단계다라는 것은 락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고요. 축소 단계에서는 이제 락을 해제하는 단계다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래서 락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락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제 락에 대한 락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수행을 하는 거죠. 락을 푼다. 그리고 언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락은 수행되나요? 네, 수행되지 않습니다. 자, 축소 단계는 락을 해제하는 단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락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요? 하지 않나요? 자, 락을 해제하겠다, 언락을 하겠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하죠. 자, 이럴 때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착 상태에 대한 예방, 또 탐지 이런 걸로써 해결을 합니다. 자, 교착 상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데드락이다라고 해서 락 상태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 해지를 해줘야지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쓸 수가 있는데 락 상태만 너무 오래 유지가 돼 버리면 다른 트랜지션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언제 끝나나 해서 무한정 대기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타임스탬프입니다. 타임스탬프는 병행 제어의 또 다른 기법이고요. 각 트랜잭션이 데이터에 접근할 시간을 미리 정해줘요. 그래서 미리 예약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때요? 대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기한다, 무한정 기다린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과 트랜잭션들 간의 처리 순서를 미리 선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분산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떨어져 있나?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요구를 하면은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에게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처럼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얘는 서울에 있고 얘는 부산에 있고 이런 걸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접속해서 내 정보만 내가 원하는 정보만 검색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얘네들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네트워크 상으로는 상호 연관된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서만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해커의 공격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제 조금은 안전할 수가 있다. 데이터를 분산 배치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고장이 났다. 그래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하나만 있었을 때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한 군데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여러 개인 거죠. A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서로 이제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에 있고 얘는 부산에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하나로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뭐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내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2개로 나눠져 있건 3개로 나눠져 있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빨리 나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비해 이제 강하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대규모 시스템을 사용자 입장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시스템을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지역 자치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데이터 처리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 그거죠. 네, 일단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부산만 막겠다가 부산만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시스템에 대한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또 다른 위치에다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함으로써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가용성입니다. 전에는 한 군데서 하면은 그 하나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때요? 아무도 이거 접근해서 쓸 수가 없고 고장을 다시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얘는 어느 특정한 사이트가 고장 나더라도 일부는 계속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고장이 별로 안 나네 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중복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고장 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고장이 안 나네, 가용성이 좋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곳에 가까이 둘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라는 거고, 자료에 대한 공유, 또 분산, 제어가 가능하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빨리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속도가 좋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은 일단은 개발에 대한 비용입니다. 네, 비용적인 문제, 비용을 증대가 되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비용도 이제 많고, 오류의 잠재적인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사이트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제 복합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명하다, 뭔가 비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투명인간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볼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이 존재하냐, 어떤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냐, 그런 것에 절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이 서버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나는 그거를 검색 결과만 보면 된다. 그런 식이에요. 네, 보이지 않고 내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걸 투명성이라 그러는데요. 자, 저희 교재에서는 8가지를 모두 이제 말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모두 살펴볼게요. 접근 투명성이다. 위치 투명성이다. 병행 투명성이다. 그 다음에 중복 투명성이다. 그 다음에 고장 투명성을 이제 장애 투명성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주 투명성이다, 또 성능 투명성이다. 8번이 여러분 규모 투명성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접근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동작을 사용해 가지고 원격 정보 개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위치 투명성은 말 그대로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위치를 모르더라도 해당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병행 투명성이다 라는 경우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병행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중복된 중첩된 사용자들이 이제 중첩된 사실을 모르더라도 어떤 신뢰성, 성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자, 고장이다, 장애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고장이 났더라도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임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주 투명성이다 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스템 내에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다음에 성능 투명성이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규모 투명성입니다. 특정한 알고리즘의 변경 없이 그 규모에 맞추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이제 투명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서버다 라고 하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체적인 DB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한다면 네이버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우리가 서버에 요청을 하죠. 뭐 좀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막 뒤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요약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입장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다라고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서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운영체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서버의 운영체제에 뭘 쓰는지 여러분 관심 있어요? 나는 윈도우즈를 쓰는데 네이버의 서버는 어떤 운영체제를 쓸까? 관심 있나요? 없죠.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이런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가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